꿈다운 라디오, 꿈다운 새벽 책방,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정체성,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큰 비밀. 왜 우리는 나쁜 습관을 그토록 반복하는 것일까? 왜 좋은 습관을 세우기가 그토록 어려운 것일까? 내년 이맘때 우리는 오늘보다 더 나은 뭔가를 하고 있기보다 예전 습관대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 좋은 습관을 며칠 이상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진심으로 노력하고 이따금 동기가 꿈틀댄다고 해도 말이다. 운동, 명상, 일기 쓰기, 요리 같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 하루 이틀 정도는 노력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이 지나면 귀찮아진다. 반면 어떤 습관은 한번 자리 잡으면 영원히 지속된다. 특히 원하지 않는 습관일수록 그렇다. 정크푸드를 먹는다든지, 텔레비전을 지나치게 오래 본다든지, 일을 자꾸 미룬다든지, 담배를 피운다든지 등 건강하지 않은 습관은 벗어나기 불가능하게 느껴진다. 습관을 바꾸기가 어려운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변화시키고자 하는 대상이 잘못되었다. 둘째, 변화의 방식이 잘못되었다. 이 챕터에서는 첫 번째에 대한 대이야기할 것이다. 우리의 첫 번째 실수는 변화시키고자 하는 대상을 잘못 골랐다는 데 있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수준이 마치 양파 껍질처럼 여러 단계, 즉 위 그림에서 보듯이 세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아야 한다. 첫 번째 층은 결과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살을 뺀다거나 책을 낸다거나 챔피언십을 따낸다거나 하는 것이다. 우리가 세운 목표의 대부분은 2단계와 연관되어 있다. 두 번째 층의 과정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 층은 우리의 습관과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데 맞춰져 있다. 매일 체육관에서 새로운 운동을 해본다든가, 작업 흐름을 개선하고자 책상에 널린 잡동사니들을 정리한다든가, 명상 훈련을 한다든가 하는 것이다. 우리가 세운 습관 대부분이 이 단계와 연관되어 있다. 가장 안쪽의 세 번째 층은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 층은 우리의 믿음을 변화시키는 데 맞춰져 있다. 세계관, 자아상, 자신과 타인에 대한 판단 같은 것들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가설, 편견들 대부분이 이 단계와 연관되어 있다. 결과는 우리가 얻어낸 것이며 과정은 우리가 해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정체성은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다. 꾸준히 유지될 습관 1%의 개선을 위한 시스템을 세우려고 할 때 이 세 단계 중 더 낫거나 더 못한 어느 한 단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변화의 단계 모두가 각각의 방식으로 유용하다. 문제는 변화의 방향에 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습관을 변화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결과 중심의 습관을 형성한다. 그러나 지속하기 위해서는 정체성 중심의 습관을 세워야 한다. 이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집중하는 데서 시작한다. 두 사람이 금연을 한다고 해보자. 누군가가 담배를 권했을 때 첫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괜찮습니다. 담배 끊었어요. 언뜻 합당한 대답처럼 들리지만 이 사람은 여전히 자신이 흡연자이며 뭔가를 하느라 애쓰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 이전의 믿음을 버리지 못한 채 행동에 변화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괜찮습니다. 전 흡연자가 아니거든요. 작은 차이지만 이 대답은 정체성을 바꿨다는 신호다. 이전에는 흡연자였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말이다.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을 흡연자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우리가 뭔가를 개선하고자 할 때 정체성 변화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이렇게 생각할 뿐이다. 날씬해지고 싶어. 이번 다이어트를 계속하면 날씬해질 거야.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신이 해야 할 행동만 생각한다.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 믿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지 않고
바꾸지 않고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음을 깨닫지 못한다. 모든 행동의 기저에는 믿음 체계가 있다. 사회 시스템을 예로 들면 민주주의 체제는 자유, 다수결 원칙, 사회적 평등과 같은 믿음을 기초로 세워진다. 반면에 독재 체제는 절대 권력, 엄격한 복종과 같은 완전히 다른 믿음을 배경으로 한다. 민주주의 체계에서는 더 많은 사람이 투표하게 만들 방법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독재 체제에서는 이런 행동 변화를 일으키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 체제의 특성이 아니기 때문이다. 독재 체제에서 투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는 사람이나 조직, 사회, 토론 등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어떤 시스템 또는 어떤 습관의 기저에는 일련의 믿음과 가정들로 이루어진 정체성이 깔려 있다. 나에게 적합하지 않은 행동은 오래 유지되지 않는다. 돈을 많이 벌지만 내가 버는 것보다 쓰는 걸 더 잘하는 사람이라면 계속 돈을 쓰는 쪽으로 이끌릴 것이다. 더 건강해지고 싶은데 뭔가를 성취하는 것보다 편안함을 우선시하는 사람이라면 운동보다 쉬는 쪽으로 이끌릴 것이다. 근본적인 믿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습관을 바꾸기란 무척이나 어렵다. 새로운 목표와 계획을 세웠지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변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콜로라도주 볼드 출신 기업자 브라이크 클라크의 이야기는 좋은 사례다. 저는 계속 손톱을 깨무는 버릇이 있었어요. 어릴 때 신경이 곤두설 때 시작된 버릇인데 이 버릇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었죠. 결국 손톱이 조금 자랄 때까지는 물어뜯지 말자고 결심했어요. 의지만으로 겨우 해냈죠. 그러다 클라크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되었다. 아내에게 처음으로 네일숍에 가보자고 했어요. 손톱 관리에 돈을 쓰기 시작하면 물어뜯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 생각은 맞았는데 금전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매니큐어를 칠한 손톱들이 꽤 근사해 보였던 거예요. 또 물어뜯지만 않는다면 제 손톱이 정말 건강하고 매력적이라고 네일 아티스트가 말해줬거든요. 갑자기 손톱에 자신감이 생겼죠. 이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뭔가가 생겨난 거죠. 그게 모든 걸 바꿔놨어요. 전 그 뒤로 손톱을 물어뜯지 않아요. 초조함이 극에 달한 순간에도요. 적절히 관리된 손톱에 자부심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죠. 본질적인 동기가 최종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습관이 정체성의 일부가 될 때다. 나는 이런 것을 원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는 매우 다르다. 자신의 어떤 모습에 자부심을 가질수록 그와 관련된 습관들을 유지하고 싶어진다. 머리 스타일에 자부심이 있다면 그 스타일을 유지하기 위해 머리를 관리하는 온갖 습관을 갖게 된다. 이두박근 크기에 자부심이 있다면 상체 운동에 빼먹지 않을 것이다. 자신이 참, 자신이 짠 목도리에 자부심이 있다면 매주 뜨개질을 하는 시간이 늘어날 것이다. 일단 뭔가와 관련해 자부심이 생기면 이를 위한 습관을 유지하려고 필사적으로 애쓸 것이다. 진정한 행동 변화는 정체성 변화에 있다. 우리는 무언가가 되고 싶어 그와 관련된 습관을 시작한다. 하지만 그 습관을 꾸준히 해나가는 건 오직 그것이 자기 정체성의 일부가 될 뿐이다. 될 때뿐이다. 누구든 한두 번쯤 체육관에 가거나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하지만 그 행동 뒤에 자리한 믿음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그 변화가 유지되기 힘들다. 변화는 나라는 사람을 구성하는 특성의 일부가 되기 전까지는 일시적일 뿐이다. 목표는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독서가가 되는 것이다. 목표는 마라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목표는 악기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행동들은 대개 각자의 정체성을 반영한다. 우리는 의식했든 의식하지 않았든 자신이 어떤 사람이든 스스로가 믿고 있는 대로 행동한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유형의 사람이라고 믿을 경우 그 믿음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스스로 투표하는 사람이라고 믿으면 단순히 투표하는 행위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더 많이 투표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의 정체성에 운동하는 사람을 집어넣은 사람은 일부러 운동해야겠다고 결심하지 않는다. 자신의 정체성에 맞는 일을 실행하기는 쉽다. 그래서 행동과 정체성이 완전히 조화를 이루면 더 이상 행동 변화를 추구하지 않아도 된다.
이미 스스로 그렇다고 믿고 있는 유형의 사람처럼 행동하기만 하면 된다. 습관 형성과 관련된 다른 모든 측면들처럼 이 역시 양날의 검이다. 이것이 나를 위해 작용하면 그 변화는 자기 개발의 강력한 추동력이 된다. 이것이 나와 반대로 작용하면 저주가 될 수도 있다. 일단 어떤 정체성을 수용하면 그에 따라 변화가 이루어지기 쉽다. 많은 사람이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 규범을 맹목적으로 따르며 살아간다. 난 지시받는 게 끔찍하기 싫어. 난 아침형 인간이 아니야. 난 사람들 이름을 잘 기억 못해. 난 늘 지각해. 난 기계랑 친하지 않아. 난 수학을 정말 못해. 이 밖에도 수천 가지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수년 동안 스스로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려주면 어느새 익숙해져서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기 쉽다. 그러면서 어떤 특정한 행동에 그 일은 나답지 않아 라면서 저항하기 시작한다. 자아상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를 압박하고 그 믿음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자신이 아닌 것, 자신과 반대되는 것을 피하려고 한다. 자신의 성향과 관계된 어떤 생각이나 행동이 심화될수록 그것을 바꾸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자신의 문화적 믿음, 집단 성향, 자아상을 지탱하는 일을 하는 것, 개인 성향은 설령 잘못된 것일지라도 일단은 믿는 게 편안할 수 있다. 개인이든 집단 또는 사회든 긍정적인 변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은 정체성 갈등이다. 좋은 습관들이 합리적으로 느껴질 수는 있지만 자신의 정체성과 대립한다면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할 것이다. 어느 날 너무 바쁘거나 지치거나 부담되어서 또는 수백 가지 다른 이유로 우리는 습관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진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그 습관을 유지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자신의 자아상과 반대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어떤 한 가지 모습의 정체성에 집착하면 안 되는 이유다. 자신이 바라는 최고의 모습이 되려면 자신의 믿음들을 끊임없이 편집하고 자기 정체성을 수정하고 확장해야만 한다. 여기서 해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다. 우리의 믿음과 세계관이 우리가 하는 행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그건 애초에 어디서 나온 것일까? 어떻게 그런 자아상을 형성한 것일까? 어떻게 우리를 방해하는 정체성의 조각들을 점차적으로 지워나가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 수 있을까? 인생을 바꾸는 두 가지 질문. 정체성은 습관에서 나온다.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태어나진 않는다. 정체성은 경험을 통해 습득되고 익숙해진다. 엄밀히 말하면 습관은 정체성을 만들어 나간다. 매일 침구를 정돈한다면 나는 체계적 인간이라는 정체성을 만드는 것이다. 매일 글을 쓴다면 창조적인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만드는 것이다. 매일 운동을 한다면 운동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만드는 것이다. 행위를 반복해 나갈수록 그 행위와 연관된 정체성은 강화된다. 정체성이란 말은 실제하다라는 의미의 라틴어 에센티티타스와 반복적으로를 뜻하는 아이덴티뎀에서 파생되었다. 반복된 실제라는 말이다. 나 자신의 정체성이 지금 당장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오로지 그것을 믿는다. 정체성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20년간 매주 일요일 교회에 갔다면 이는 종교적인 인간이라는 증거다. 매일 밤 1시간씩 생물학 공부를 한다면 이는 학구적이라는 증거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체육관에 간다면 이는 열심히 운동한다는 증거다. 어떤 정체성에 대한 증거가 쌓여갈수록 그 정체성은 더욱 강화된다. 나는 어린 시절에 나 자신이 글 쓰는 사람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고등학교나 대학교 선생님들에게 물어본다고 해도 그분들 역시 내 글솜씨가 평균 수준이었다고 이야기할 것이다. 그러나 글 쓰는 일을 시작하고 처음 몇 년간 나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꼬박꼬박 새로운 글을 올렸다. 증거가 쌓여가자 나는 스스로 글 쓰는 사람이라고 여기게 되었다. 처음부터 스스로 글 쓰는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일이 아니었다. 습관을 통해 그런 사람이 된 것이다.
물론 우리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만이 습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자주 반복하는 행동도 습관이 되며 대개 그런 반복이 습관 형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삶에서의 경험 하나하나는 자아상을 조정한다. 그렇지만 공을 한번 찼다고 해서 누구나 스스로를 축구하는 사람으로 여기진 않는다. 그림 한 장 그렸다고 그림 그리는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는다. 하지만 이런 행위를 반복해 나가면 증거가 서서히 쌓이고 자아상이 변화하기 시작한다. 한 번의 특별한 경험은 그 영향력이 서서히 사라지지만 습관은 시간과 함께 그 영향력이 더욱 강화된다. 즉, 습관은 정체성을 형성하는 가장 큰 증거가 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습관을 세운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는 점진적인 진화다. 아주 작은 노력 하나 완전히 변화하겠다고 결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변화하지 않는다. 우리는 조금씩 매일매일 하나하나씩 변화한다. 자아는 아주 미세하게 지속적으로 진화해 나간다. 습관 하나하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봐, 이게 나다운 것 같아. 책 한 권을 다 읽었다면 책을 읽는 걸 좋아하는 사람일 것이다. 체육관에 간다면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일 것이다. 기타 연주 연습을 했다면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일 것이다. 모든 행동이 내가 되고자 하는 어떤 유형을 제시한다. 어느 한순간에 사건이 자신의 믿음을 바꾸지는 못하지만 이런 투표지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이는 새로운 정체성의 증거가 된다. 이처럼 작은 습관들은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증거를 제공함으로써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어낸다. 변화가 의미 있다면 실제로 그건 큰 변화다. 이 작은 변화들을 한데 모으면 습관이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경로임을 알게 될 것이다. 자신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신이 하는 일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글을 한 페이지 쓰는 매 순간 나는 글 쓰는 사람이다. 바이올린을 연습하는 매 순간 나는 음악하는 사람이다. 운동을 시작한 매 순간 나는 운동하는 사람이다. 직원들의 힘을 북돋는 매 순간 나는 리더다. 작은 습관 하나하나는 각각의 결과를 얻게 해줄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준다. 바로 스스로를 신뢰하게 만들어준다. 우리는 이제 이런 일들을 실제로 해낼 수 있다는 걸 믿게 된다. 투표지가 점점 쌓이고 증거가 모이기 시작하면 스스로에게 하는 이야기 역시 변화하기 시작한다. 물론 반대의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우리가 나쁜 습관을 형성하는 선택을 하면 그때마다 그런 정체성에 관한 투표지가 쌓인다. 하지만 다행히도 어떤 선거든 투표는 양쪽에 한다. 당선되기 위해 투표 결과가 만장일치일 필요는 없다. 그저 다수의 표를 얻으면 된다. 나쁜 행위, 비생산적인 습관에 관한 표가 적다면 문제없다. 목표는 다수의 표를 얻는 것이다. 새로운 정체성이 형성되려면 새로운 증거가 필요하다. 늘 주던 곳에 표를 주고 있다면 늘 어떤 결과를 얻을 뿐이다. 바뀐 게 아무것도 없다면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는다. 변화는 다음의 간단한 2단계로 이루어진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결정한다. 2. 작은 성공들로 스스로에게 증명한다. 먼저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결정하라. 개인으로서든 집단으로서든 지역사회든 국가든 자신이 되고 싶고 원하는 상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 당신은 어떤 것을 대변하고 싶은가? 당신의 주요 기준과 가치들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되길 바라는가? 이는 중대한 질문이다. 많은 사람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는 어떤 결과를 얻어내고 싶은지는 알고 있다. 복부에 식스팩을 새기겠다든가 화를 덜 내겠다든가 연봉을 2배로 올려 받겠다든가 말이다. 그러면 됐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결과들을 되짚어 나가면서 그것들을 얻어낼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면 된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20kg을 감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새로운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공적인 스타트업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를 들어보자. 책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아마도 꾸준하고 믿을 만한 사람일 것이다. 이제 책을 쓰는 것에서 꾸준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 초점을 옮겨보자. 이 과정은 다음과 같은 믿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 나는 학생들을 지지하는 선생님이 될 거야. 나는 환자 한 사람에게 필요한 시간과 배려를 제공하는 의사가 될 거야. 나는 직원들의 생각을 대변하는 관리자가 될 거야.
일단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이해하면 그와 관련된 정체성을 강화하는 작은 단계들을 밟아 나갈 수 있다.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들을 함으로써 무려 45kg을 감량한 친구가 있다. 건강한 사람은 무엇을 할까? 그녀는 온종일 이 질문을 행동의 기준으로 삼았다. 건강한 사람은 걸을까? 택시를 탈까? 건강한 사람은 브리토를 주문할까? 샐러드를 주문할까? 그리고 일정 기간 건강한 사람처럼 행동한다면 자신도 그렇게 되리라고 머릿속에 그렸다. 그 생각은 옳았다. 이 책의 주요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이 정체성 중심의 습관이라는 개념이다. 습관이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우리의 정체성은 습관을 형성한다. 이는 쌍방향으로 작용한다. 모든 습관 형성은 이런 순환고리를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상세히 알아볼 것이다. 중요한 건 결과보다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 원칙, 정체성이 좀 더 순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초점은 늘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어야지 어떤 결과를 얻어내겠다는 데 있으면 안 된다. 습관은 자존감이다. 정체성 변화는 습관 변화의 길잡이다. 이 책은 당신 자신, 가족, 집단, 회사, 당신이 바라는 어느 곳이든에서 더 나은 습관을 세우는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하고 상기시킬 것이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것이다. 당신은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변화를 위한 첫 번째 걸음은 무엇을 또는 어떻게가 아니라 누구다. 우리는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변화에 대한 탐색은 노 없이 보트를 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리는 자신에 대한 믿음을 변화시킬 힘을 가지고 있다. 정체성은 단단한 포석 위에 새겨진 것이 아니다. 매 순간 바꾸고 선택할 수 있다. 오늘 선택한 습관으로 지금 내가 원하는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다. 이것이 이 책의 더 깊은 목적, 습관의 중요한 진짜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준다. 더 나은 습관을 세우는 것은 생활의 편의를 위한 수단들로 우리의 하루를 난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매일 밤 칫솔질을 하거나 매일 아침 찬물 샤워를 하거나 매일 똑같은 옷을 입는 것이 아니다. 돈을 더 많이 벌거나 살을 빼거나 스트레스를 줄이는 일에 관한 것도 아니다. 습관은 우리가 모든 것을 얻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근본적으로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일이 아니다. 습관은 어떤 사람이 되는 일이다. 궁극적으로 습관은 내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습관은 자신에 대한 가장 깊은 믿음을 개발하는 최고의 수단이다. 말대로 나 자신이 습관이 되는 것이다. 서머리. 행동 변화에는 세 가지가 있다. 결과 변화, 과정 변화, 정체성 변화다. 습관을 변화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얻고 싶은 결과가 아니라 되고 싶은 사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정체성은 습관으로 이어진다, 만들어진다. 모든 행동은 자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과 사람에 관한 증거가 된다.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되려면 자신의 믿음을 끊임없이 편집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수정하고 확장해야만 한다. 습관이 중요한 진짜 이유는 더 나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어서가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이든 쉽게 재밌게 단순하게 1898년 심리학자 에드워드 손다이크는 습관이 형성되는 방식과 인간의 행동 규칙들을 근본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실험을 했다. 그는 퍼즐 상자 안에 고양이들을 한 마리씩 집어넣었다. 퍼즐 상자는 상자에 설치된 줄을 잡아당기거나 레버를 누르거나 플랫폼을 밟는 등 어떤 행동을 하면 문을 통해 밖으로 나올 수 있게끔 설계된 것이다. 손다이크가 고양이를 넣은 상자 안에는 레버가 있었다. 그것을 누르면 상자 한쪽에 있는 문이 열리고 고양이는 상자 밖으로 나와 음식이 담긴 그릇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다. 고양이 대부분이 상자 안에 들어가자마자 밖으로 나가고 싶어 했다. 고양이들은 코너에 코를 박고
킁킁대고 틈 사이로 발을 찔러 넣고 틈이 있는 물체들 사이에 발톱을 받곤 했다. 몇 분 후 고양이들은 드디어 레버를 눌렀고 문이 열리자 상자 밖으로 나왔다. 손다이크는 여러 번 실험을 거듭해 고양이들 각각의 행동을 추적했다. 처음에 고양이들은 상자 주위를 무작위로 움직였다. 하지만 곧 레버를 누르고 문이 열리자 학습 과정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고양이들은 레버를 누르는 행동이 상자를 탈출해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보상 행위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학습했다. 실험이 20에서 30회 이어지자 이 행위는 자동적 습관적으로 일어나 고양이들은 몇 초 만에 상자를 빠져나올 수 있었다. 손다이크는 이렇게 기록했다. 12번 고양이의 행동 반응 시간은 다음과 같다. 160초, 30초, 90초, 60초, 15초, 28초, 6초, 6초, 7초. 처음 3번의 실험에서 이 11번 고양이는 탈출하는데 평균 1.5분이 걸렸다. 마지막 3번의 실험에서는 평균 6.3초였다. 고양이들은 반복을 통해 실수를 줄이고 더 빨리, 더 자동적으로 답을 찾았다. 다음 실수를 반복하기보다는 문제를 직접 돌파하기 시작했다. 손다이크는 이런 학습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는 행동은 반복되는 경향이 있고 불쾌한 경험을 하게 하는 행동은 덜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 그의 연구는 우리의 일상에서 습관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관한 중요한 단초를 제시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근원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제공한다. 습관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의 뇌는 왜 그토록 새로운 습관을 힘들어하는가? 인생의 효율성을 결정하는 것. 습관이란 자동적으로 실행하게 될 때까지 여러 번 반복한 행동이다. 습관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형성된다. 살면서 새로운 상황에 맞닥뜨리면 우리의 뇌는 결정을 해야만 한다. 여기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문제를 처음 마주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확실히 알지 못한다. 손다이크의 고양이들처럼 상자의 문이 어떻게 열리는지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볼 뿐이다. 이 과정 동안 뇌에서는 신경활동이 왕성해진다. 상황을 조심스럽게 분석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의식적으로 결정들을 내린다. 새로운 정보를 수천 톤 받아들이고 이해하고자 애쓴다. 뇌는 가장 효율적으로 진행된 행동을 빠르게 습득한다. 고양이가 레버를 누르는 것처럼 뇌 역시 아주 우연히 해결책을 발견한다. 불안감을 느끼고 질주하던 맥박이 안정돼 간다. 오랜 시간 작업하느라 무척 지친 정신을 비디오 게임이 쉬게 해준다는 사실도 습득한다. 탐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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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펑 하고 해결책이 나온다. 예기치 못한 보상을 우연히 맞닥뜨리고 나면 다음번에는 전략을 바꾼다. 뇌는 즉시 보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들을 기록해두기 시작한다. 잠깐 기다려. 아, 기분 좋군. 그전에는 어떻게 했더라? 모든 인간의 행위의 기저에는 이런 피드백 순환작용이 존재한다. 시도하고 실패하고 배우고 다르게 시도해보는 것이다. 수많은 연습을 통해 쓸모없던 시도는 사라지고 유용한 행동들은 강화된다. 습관이 형성되는 것이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부딪히면 이제 뇌는 문제 해결 과정을 자동화하기 시작한다. 습관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직면하는 문제와 스트레스를 푸는 일련의 자동화된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 행동과학자 제이슨 레아는 이렇게 말했다. 습관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서 되풀이되는 문제의 안정적인 해결책일 뿐이다. 습관이 만들어지면 뇌 활동은 감소한다. 성공을 예상하며 모든 일을 조정하는 신호들을 소나기에 쥐는 걸 배운다. 장차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면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게 된다. 더 이상 상황을 모든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가 없어진다. 뇌는 시행착오 과정을 건너뛰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한다는 규칙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와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면 이런 인지적 각본들이 자동적으로 이어진다. 이제 스트레스가 생기면 스트레스를 해결하고 싶어 근질거린다. 직장에서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비디오 게임 컨트롤러를 잡는 것이다. 한때 노력을 요했던 선택은
이제 자동적인 행위가 된다. 습관이 만들어진 것이다. 습관은 경험을 통해 학습된 정신적 지름길이다. 이런 의미에서 습관은 과거에 발생했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기억일 뿐이다. 조건이 맞는다면 그 기억을 끄집어내서 자동적으로 같은 해결책을 제공한다. 뇌가 과거를 기억하는 중요한 이유는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지 더 잘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습관은 엄청나게 유용하다. 뭔가를 의식하는 과정은 뇌의 병력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의식은 한 번에 한 가지 문제에만 집중할 수 있다. 뇌는 늘 가장 본질적인 작업에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인다. 하지만 의식은 자기가 할 일을 무의식에 떠넘겨 자동으로 처리되도록 하는 걸 좋아한다. 이 때문에 습관 형성은 신중하게 일어난다. 습관은 인지 부하를 줄이고 정신의 수용량을 늘려 우리가 다른 일에도 신경 쓸 수 있도록 해준다. 습관의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은 여전히 습관이 주는 이익을 의심한다. 습관은 인생을 따분하게 만들지 않아 즐겁지 않은 라이프 스타일로 날 밀어넣고 싶지 않아. 일상적으로 처리하는 일이 많아지면 인생에서 가슴이 뛰고 즉흥적인 일들이 사라지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 이런 질문들은 잘못된 이분법을 만들어낸다. 습관을 만들 것인지 자유를 얻을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서로 보완하는 특성이 있다. 습관은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 오히려 만들어준다. 실제로 습관을 다루지 못하도록 자유가 줄어들기도 한다. 예를 들어 좋은 경제적 습관을 들이지 못했다면 늘 다음에 쓸 돈 때문에 시달린다. 좋은 건강 습관을 들이지 못했다면 늘 체력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좋은 학습 습관을 들이지 못했다면 늘 지쳐지는 것처럼 느낀다. 언제 운동을 할지, 어디서 글을 쓸지, 언제 청구서를 지불할지 등 간단한 일들을 결정하는데 늘 쫓긴다면 자유롭게 쓸 시간이 줄어든다. 자유롭게 생각하고 창조성을 발휘할 정신적 여유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는 삶의 기본적인 일들을 더 쉽게 만드는 데 달려있다. 반대로 습관을 조정하고 삶의 기본적인 일들을 더 쉽게 만들었다면 우리의 마음은 새로운 도전들을 포착하고 다음에 벌어질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더 자유로워진다. 이처럼 지금 습관을 만드는 것은 장래에 하고 싶은 일을 더욱 잘할 수 있게 해준다. 도넛 하나 사 먹을 때 벌어지는 일. 습관을 세우는 과정은 신호, 열망, 반응, 보상이라는 네 가지 단계로 간단하게 나눌 수 있다. 습관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작동하며 이를 어떻게 증진시킬 수 있는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습관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자. 이 패턴은 모든 습관의 중추로 우리의 뇌는 매 순간 똑같은 순서로 이 단계를 밟아 나간다. 아니, 책이 넘어가 버렸어. 밟아 74쪽 나간다. 먼저 신호가 있다. 신호는 내가 행동을 시작하게끔 자극한다. 여기에는 보상이 예상되는 정보가 약간 있다. 선사시대 우리 조상들은 음식, 물, 성적 행위 같은 주요 보상이 있는 것을 암시하는 신호에 집중했다. 오늘날 우리는 돈이나 명예, 권력, 지위, 칭찬과 인정, 사랑과 우정, 만족감 같은 2차적인 보상이 예측되는 신호를 찾아내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물론 이 역시 간접적으로 생존 및 재생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바탕에 깊숙이 내재된 동기다. 우리의 정신은 보상이 어디 있는지 단서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외적 환경을 분석한다. 신호는 보상에 가까워지는 첫 번째 지표이기 때문에 이는 열망으로 이어진다. 열망은 두 번째 단계로 모든 습관 뒤에 있는 동기적 힘이다. 동기나 욕망, 즉 변화하고자 하는 열망이 없다면
행동할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열망하는 것은 습관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가져올 변화다. 우리는 담배 피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는 안정감을 열망한다. 칫솔질이 아니라 입안을 청결히 하기 위해 동기가 발생한다. 그냥 텔레비전을 켜고 싶은 것이 아니라 놀고 싶어서 켜는 것이다. 모든 열망은 내적 상태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욕구와 연결되어 있다. 이는 무척이나 중요한 부분으로 나중에 더 상세하게 논의할 것이다. 열망은 사람마다 다르다. 이론상 어떤 신호가 열망을 끄집어낼 수 있지만 실제로 누구나 같은 신호에 동기가 생기지는 않는다. 도박사에게는 슬롯머신 소리가 강한 욕구를 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일부 도박사들에게는 그런 촉매가 카지노의 딸랑거리는 소리나 차인벨 소리 같은 소음일 수도 있다. 신호는 해석되기 전까지는 아무 의미가 없다. 관찰자의 생각, 느낌, 감정은 신호가 열망으로 변환된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반응이다. 반응은 우리가 수행한 실제 습관으로 생각이나 행동을 형성할 수 있다. 또한 반응은 우리에게 동기가 일어나는 방식과 그 방식에 대한 저항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어떤 행위를 할 때 생각보다 훨씬 큰 육체적 정신적 노력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그 일을 하지 않게 된다. 반응은 능력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단순하게 들리겠지만 습관은 내게 그 일을 처리할 능력이 있는 경우에만 형성될 수 있다. 농구를 하면서 덩크슛을 넣고 싶다고 해도 작은 키 때문에 골대에 닿을 만큼 점프할 수 없다면 그건 운이 없다고 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반응은 보상을 가져다 준다. 보상은 습관의 최종 목표다. 신호는 보상을 알아차리는 일에 관한 것이다. 열망은 보상을 원하는 일에 관한 것이다. 반응은 보상을 얻어내는 일이다. 우리는 두 가지 목적에서 보상을 추구한다. 첫째, 보상에 만족한다. 둘째, 보상을 통해 배운다. 보상의 첫 번째 목적은 열망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그렇다. 보상은 그 자체로 이득을 제공한다. 음식이나 물은 살아남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전달한다. 승진은 더 많은 돈과 높은 지위를 가져온다. 멋진 몸을 만드는 것은 건강과 데이트의 가능성을 높인다. 하지만 더 즉각적으로 보상은 먹을 것이나 사회적 지위, 인정에 대한 우리의 열망을 충족시킨다. 최소 한순간이라도 보상은 만족감을 제공하고 열망을 줄인다. 둘째, 우리는 보상을 통해 어떤 행위가 미래에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배운다. 우리의 뇌는 보상 탐지기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감각신경 시스템은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키고 기쁨을 가져다 줄 행위를 끊임없이 탐색한다. 기쁨이나 실망은 내가 유용한 행위와 쓸모없는 행위를 구분하도록 돕는 피드백 메커니즘의 일부다. 보상은 피드백 순환을 끝내고 습관 사이클을 완성한다. 어떤 행동이든 네 단계 중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면 습관이 되지 않는다. 신호를 제거하면 습관의 단계로 들어가지 않는다. 열망이 감소하면 동기가 부여되지 않는다. 반응이 어려우면 그 행동을 할 수가 없다. 보상이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나중에 그 일을 다시 할 이유가 없다. 첫 세 단계가 없다면 행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네 단계가 모두 없다면 행동은 반복되지 않는다. 요컨대 신호는 열망을 촉발하고 열망은 반응의 동기가 되며 반응은 보상을 제공하고 보상은 열망을 충족시키며 이는 신호와 관계가 있다. 이 네 단계는 신경학적 피드백 순환, 즉 신호, 열망, 반응, 보상 체계를 형성하며 궁극적으로 자동화된 습관을 만들어준다. 이 사이클을 습관 순환이라고 한다. 이 네 단계는 이따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매 순간 작동하고 활성화되는 끝없는 피드백 순환고리다. 물론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다. 뇌는 지속적으로 환경을 살펴보고 다음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고 다른 반응들을 시도하고 결과에서 배운다. 전체 과정은 찰나에 이뤄지며 우리는 이전 과정을 거치지 않고 모든 것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반복한다. 또한 이는 크게 두 가지 국면으로 쪼갤 수 있다. 문제 국면과 해결 국면이다. 문제 국면은 신호와 열망 단계로 변화의 필요성을 깨닫는 때다.
해결 국면은 신호와 열망 단계로 변화의 필요성을 깨닫는 데다. 해결 국면은 반응과 보상 단계로 행동을 시도하고 열망하던 변화는 일어나는 때다. 모든 행동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열망으로 생긴다. 때로 문제는 우리가 뭔가 좋은 것을 알아차리고 얻어내고 싶을 때나 고통을 경감시키고 싶을 때 발생한다. 어느 쪽이든 습관의 목적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실제 삶에서 이를 살펴보자. 어두운 방 안으로 걸어 들어가 전등 스위치를 켰다고 해보자. 우리는 스위치를 켠다는 생각을 미처 하기도 전에 수없이 이 단순한 습관을 행해왔다. 몇 초 안에 이 네 가지 단계를 모두 밟은 것이다.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려는 시도가 일어났다. 어른이 되어갈수록 습관이 우리 삶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거의 알아차리지 못한다. 우리는 대부분 매일 아침 신는 신발의 끈을 묶는다든가, 토스터를 사용한 후에 전원을 끈다든가, 퇴근하고 집에 와서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는다든가 하는 일은 의식적으로 하지 않는다. 수십 년간 정신적 프로그래밍이 진행된 후 자동적으로 이런 생각과 행동 패턴으로 넘어온 것이다. 행동 변화의 네 가지 법칙. 다음 장에서 우리는 시간, 그리고 신호, 열망, 반응, 보상의 네 단계가 우리가 매일 하는 대부분의 일들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볼 것이다. 하지만 그 이전에 이 네 단계들을 반영해 좋은 습관을 고안하고 나쁜 습관을 제거할 수 있는 실제적인 행동 틀을 세워야 한다. 나는 이 틀을 행동 변화의 네 가지 법칙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좋은 습관을 만들고 나쁜 습관을 깨트리는 간단한 규칙들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 법칙 하나하나는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레버와 같다. 레버가 제대로 된 위치에 있다면 좋은 습관을 만드는 건 수월하다. 반대로 잘못된 위치에 있다면 거의 불가능하다. 좋은 습관을 만드는 방법. 첫 번째 법칙 신호. 분명하게 만들어라. 두 번째 법칙 열망. 매력적으로 만들어라. 세 번째 법칙 반응. 하기 쉽게 만들어라. 네 번째 법칙 보상. 만족스럽게 만들어라. 이 법칙들은 나쁜 습관을 깨트리는 방법으로도 바꿀 수 있다. 나쁜 습관을 깨트리는 방법. 첫 번째 법칙 신호. 보이지 않게 만들어라. 두 번째 법칙 열망. 매력적이지 않게 만들어라. 세 번째 법칙 반응. 하기 어렵게 만들어라. 네 번째 법칙 보상. 불만족스럽게 만들어라. 이 네 가지 법칙이 너무 힘들다고 말한다면 그건 너무 무책임하게 들린다. 이 법칙들은 모두 비슷하다. 곧 알게 되겠지만 행동 변화의 네 가지 법칙은 스포츠, 정치, 예술, 의학, 코미디, 경영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 이 법칙들은 어떤 도전에 맞닥뜨려도 이용할 수 있다. 습관마다 각기 다른 전략이 필요하진 않다. 행동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간단한 질문을 해보라. 1. 어떻게 그것을 분명하게 만들 수 있을까? 2. 어떻게 그것을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3. 어떻게 그것을 하기 쉽게 만들 수 있을까? 4. 어떻게 그것을 만족스럽게 만들 수 있을까? 할 거라고 말해놓고 왜 하지 않았을까? 왜 살을 빼지 않았을까? 왜 담배를 끊지 않았을까? 왜 연금 저축을 하지 않았을까? 왜 재테크를 시작하지 않았을까? 왜 중요한 줄 알면서 할 시간을 내지 않았을까? 한 번이라도 이렇게 자문해 본 적이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위 네 가지 법칙 어디서든 찾을 수 있다. 좋은 습관을 만들고 나쁜 습관을 버리는 핵심은 이 기초 법칙들을 이해하고 자신의 특성에 맞춰 적용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다. 어떤 목표라도 본성에 위배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습관은 각자의 인생에 존재하는 시스템에 따라 다르게 형성된다. 이제는 이 법칙들을 하나씩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좋은 습관을 자연스럽게 형성하고 나쁜 습관들을 버리는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법칙들을 어떻게 이용할지 설명할 것이다. 서머리, 습관은 자동적으로 실행될 때까지 여러 번 반복한 행동이다. 습관은 궁극적인
습관의 궁극적인 목적은 적은 에너지와 노력으로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다. 모든 습관은 신호, 열망, 반응, 보상의 4단계의 피드백 순환으로 쪼개어 살펴볼 수 있다. 행동 변화의 4가지 법칙은 더 나은 습관을 만드는 데 이용할 수 있는 규칙이다. 첫째, 분명하게 만들어라. 둘째, 매력적으로 만들어라. 셋째, 하기 쉽게 만들어라. 넷째, 만족스럽게 만들어라.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진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찍을게요. 책 들어주시고요. 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화면이 꽉 차서 좋네. 네. 나가볼게요. 네.